일륜지 대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큰일을 가리키는 말. 바로 결혼을 뜻한다. 혼인의 혼은 남자가 저녁에 여자를 맞이하러 간다는 의미이고, 이는 여자의 집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남자를 만나도록 시집에 보낸다는 의미다. 그래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다. 혼례는 개인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혼례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례였다. 혼례 속에 숨겨진 전통 과학과 우리가 몰랐던 혼례 문화에서 찾은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혼례 문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하고 화려한 예식이 아닌 부부의 역할과 책임을 담았던 전통 혼례에서 현대의 결혼 문화를 돌아본다. 혼인은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다. 사회적으로 보면 혼인은 국가의 기반인 국민을 탄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일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모에게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다. 그래서 고대부터 혼인은 국가에는 장려되는 제도였고 개인에게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혼인이라는 자체가 남녀가 예를 가져서 부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서약으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로서요. 부부가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가장 뜻깊은 그런 의식입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혼인은 존재했다. 그 증거는 바로 지금의 우리,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반도에서 역사를 일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다는 건 고대부터 혼인이 이루어지고 자손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의 혼인 제도를 보면 고구려에는 서옥을 짓고 살다가 신부가 임신을 하면 함께 사는 서옥 제도가, 옥조에는 여자가 어릴 때 시댁에서 살다가 10살이 넘으면 결혼을 하는 민며느리 제도가, 동해에는 같은 시족이 아닌 다른 시족과 결혼하는 조계혼이 존재했다. 민며느리 제도나 대릴사위 제도를 이제 긍정적인 면에 본다면 노동력 확보니 뭐 이런 쪽에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하지만 의에 보면 서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갈등이나 충돌이나 이거를 좀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단계로도 볼 수 있죠. 민며느리 제도는 결혼하기 전에 젊은 그 소녀를 데려다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에 보면 같이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시댁과의 어떤 소통성을 좀 더 넓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겠는가. 고대의 결혼은 노동력과 결부된 문제였다. 당시 인력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농사일은 물론 일상에서도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혼례는 자손 번성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늘리며 노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신라 시대에 이르면서 혼인은 제도의 성격을 갖춘다. 특히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화랑세계에 보면 자유로운 신라의 연애나 혼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라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뒷시대하고 비교하면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이 왕족이 중심이 되어서 왕족들 경우에는 종례혼이라 해서 자기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례이다 보니까 때로는 숙부와 그 다음에 진려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모와 또 어떤 면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고려 시대에도 상당 부분 신라의 통일신라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어지고요. 자유로웠던 혼인 풍습은 고려 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바로 주자학이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시대가 변혁되면서 주자학은 조선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혼례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주자 가래에 입각한 엄격한 혼례 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주자학이 수용되면서 주자 가래는 조선 혼례의 틀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유학이라고 할 때는 기원전 공자맹자의 사상을 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1500년쯤 흘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유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성리학의 질서를 가지고 그 생겨난 그 나라가 왕조가 곧 그 조선입니다. 그래서 주자가래는 그 새로운 유학, 그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한 그 예학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자학의 전례는 고려와 조선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남녀 사이가 자유롭고 지방 호족들이 영향을 미쳤던 사회는 남녀의 만남조차 힘들고 왕권 중심의 사회로 변모했다. 조선시대 혼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태종 때는 처녀로 30살이 넘도록 혼인을 못한 자에게는 혼수 비용을 대주고 세종 때는 혼인을 독촉하는 법을 만들었다. 근대 고종 때에는 남녀의 조혼을 금하고 남자는 20살 이상, 여자는 16 이후 혼인을 하게 했다. 주자학이 중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혼례도 조선과 같이 친형례를 기본으로 한다. 친형례란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 혼례를 치르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혼인제도다. 주자가래가 이제 중국 거이고 그 원론적인 얘기만을 해서 실천적인 걸 하면 당연히 이제 변형이 돼야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에요. 그 남성 중심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우리의 어떤 고대 문화 이런 것이 좀 여성 중심이라든지 그 신부 중심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타협하거나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일본에도 주자학이 전래되었지만 중국, 조선과는 혼례식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일본 특유의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혼재되어 일본만의 혼례식을 갖게 되었다. 일본 문화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사나 또 혼례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불교적인 어떤 그런 습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신사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들이 혼례의 그 공간적인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의식들이 전통 혼례의 내용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일륜지 대사 중 가장 큰 일로 꼽으며 반드시 해야 하는 통가 의례였던 우리 전통 혼례는 어떤 모습일까? 조선은 엄격한 유교 국가였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어린 시절부터 남녀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애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혼인은 거의 중매쟁에 의해서 이뤄졌다. 그래서 남녀의 가문 특징과 학풍 등은 혼례의 기본이었다. 중매는 가문 사이에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남녀 집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매인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 중매인을 통해서 집안 어른들이 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서는 전통 혼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을 시작을 알리는 문서는 청혼서다. 중매 이후 남자 집안에서 혼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로 청혼서이기 때문이다. 청혼서는 중매인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 신부 측에 전달한다. 청혼서를 받은 신부 측은 혼례를 수락하는 허언서를 보낸다. 이제 허락하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 허언서예요. 그래서 친정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남자 측에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신부 측에서 이 혼인이 그 남자 측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 청원서를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이제 혼담이 없던 것으로 이제 되는 거죠. 청혼서와 허언서가 오고 가면 혼례가 실제로 행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파혼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의례가 있었다. 바로 사주를 주고받는 일이었다. 들어오시오.
사주는 혼인을 위해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단자로 신부집으로 보내는 간지다. 김원술의 사주입니다. 따님의 사주와 합하여 혼인 날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신, 월주는 신미, 일주는 기묘, 시주는 병신이다. 이 사주라는 것이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문끼리 만나도 궁합이라는 게 있으니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일인데. 사주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주는 지금의 이제 과학과는 좀 다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과 어떤 예술, 그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옛사람들의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사람의 이제 고유한 그 성격이나 기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그 이제 당사자가 될 두 남녀의 성격과 기질을 미리 맞춰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보내는 일은 결혼할 남녀의 성격이나 운명을 미리 점쳐 부부의 조화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랑 측 사주가 오면 신부 측 사주와 비교해서 혼례 날짜를 택했으므로 사주는 혼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다면 사주는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남녀의 조화를 알 수 있을까? 사주는 말 그대로 내 기둥이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나타내고 또 팔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한 기둥에 두 글자씩, 내 기둥이니까 8글자.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팔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음양오행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그 집의 내 기둥이라고 보아 붙여진 명칭이다. 각각 간지 2글자씩 모두 8자로 나타내므로 팔자라고도 한다. 사주를 살필 때에는 음양오행을 살피는데,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 그리고 목화 토금수라는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동양의 근원적 사상체계다. 음양오행은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설명한 것으로 음양오행은 사주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났다. 지금 사용하는 태극기에도 음양오행이 토대가 됐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공감리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 문양에서 빨강색은 남자를 상징하고 파랑색은 여자를 상징한다. 하나의 천문, 역법, 지리, 이 인사 할 때 그 사람에 관한 일은 이 명리를 통해서 또 살펴보고, 궁중의 혼인이라든지 특히 어떤 큰 일을 정할 때, 행사를 치를 때 나를 택한다든지 택일이라고 하죠. 그런 때 등은 많이 활용을 했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서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주 단자가 오고 가고 사주에서 혼인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신부집에서는 납폐와 전환 날짜를 택해서 보낸다. 우리 경우에 혼례식의 날짜 택일 같은 것도 신부 쪽에서 이제 날짜를 택일을 하죠. 여성의 신체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생리적인 현상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통기학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해서 한 사람의 특징을 찾아낸 것이다. 혼례에서 사주, 통기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부의 조화를 예측했던 조상들의 지혜였다.
퇴길까지 모두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혼례가 치러진다. 전통 혼례법은 친형례가 바탕이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혼례가 치러진다. 남자는 조랑말을 타고 처갓댁에 도착한다. 초행길이다. 청사초롱을 든 등롱잡이와 기러기를 나는 함을 맨 함지나비가 함께 간다. 혼례식은 해저 무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해저 무는 시간은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례식은 해질녘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혼례복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남자의 혼례복은 관복이다. 왕이나 백관이 평상시 직무 중에 입었던 옷이다. 관리들의 가장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그 옷인 상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복은 옷의 색깔이 크게 차이가 지지 않았어요. 공복 같은 경우에는 뭐 1품, 2품, 3품 뭐 이런 직급에 따라서 크게 색깔이 구분이 되었는데 상복의 경우에는 모두 다 혈록색의 단령을 입게 됩니다. 또 혼례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관리들의 상복을 입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혼례 때 입은 신랑 관복은 대부분 집안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한 친척집에서 빌리거나 마을에서 준비한 것들을 빌려 입었다. 이번에는 여자 혼례복을 살펴보자. 예나 지금이나 혼례식의 주인공은 신부였다. 그래서 신부의 옷은 화려했다. 여성 혼례복은 활복이었다. 공주 또는 옹주의 대례복이었다. 화려함은 자수로 표현되었다. 자수에는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새겼다. 그 자수 문양이 화려하게 있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혼인을 함으로써 앞으로 누려야 되는 모든 복을 그 혼례복 안에 수를 놓아서 기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란무늬가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기원을 담고요. 그다음에 연꽃을 넣었는데 그 연꽃을 넣은 것은 이 신부가 연꽃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비 문양이 있는데 나비가 나비의 날개를 접으면 이렇게 두 개가 접혀지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라 하는 그런 기원도 담았고요. 봉황이나 새를 새길 때에는 9마리만 넣었다. 자손 번성을 하라는 의미였다. 원삼은 왕비들이 혼례를 치를 때 입었다. 금박 등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 왕족 외에는 잘 입지 못했다. 조선시대 여성 혼인복의 상징 중 하나인 족두리. 족두리는 머리에 쓰는 관으로 소궁황이라던가 옥등으로 떨개 종류를 장식해서 만든 족두리와 아무 장식이 없는 민무늬 족두리가 있다. 여름 혼례식 때 사용하는 종이로 배접한 족두리도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기라고 부른 것은요, 의관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관은 옷만 갖추는 게 아니라 머리에 쓰개 종류까지 갖춘 경우에 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족두리라든가 아니면 화관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머리 쓰개를 하는 거가 화롯이라든가 예복을 입었을 때 정식으로 갖춰야 되는 예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지곤지는 신부의 볼이나 이마에 찍는 분홍색 둥근 점이다. 혼례식 화장법으로 그 기원을 삼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여성들의 화장법에 연지곤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볼타치도 하고 이마에다가 점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에다가 꽃무늬를 넣기도 하고 뭐 이랬던 화장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고대 여성들의 그 화장법의 그 유습이 아닐까 합니다. 관복도 조선 중기까지는 반가에서만 입을 수 있는 혼례복이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 평민들도 혼례복을 입을 수 있었다. 경사스러운 날 임금의 배려라고 했지만 신분제도가 점점 무너짐을 보여주는 혼례식이다. 예식은 대례 절차에 따라 신랑이 전한상에 기러기를 놓고 절하는 전한례를 시작으로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절하는 교배례. 특히나 기러기는 혼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러기를 놓고 천지 신명한테 명세를 해.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기러기와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절대로 딴 여자를 생각한다든가 이 여자를 버린다든가 하지 않겠다는 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러기를 상에 놓고 하늘을 보고 절 2번 하는. 기러기는 우리 선조들이 지조의 동물로 생각했다. 평생 한 사람과 혼례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기러기는 또 다른 혼례 풍습과 연관이 있다. 기러기를 통해 혼례를 치르는 부부의 자식 성별을 점친 것이다. 장모가 신랑이 가지고 온 기러기를 던져서 똑바로 서면 아들, 옆으로 넘어지면 딸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전한례 이후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한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혼례식이 거행된다. 천지신명께 서약하는 서천지례,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서배오례, 마지막으로 술잔을 주고받는 합금례 순으로 진행된다. 합금례에는 남녀 평등 사상이 깃들여 있다. 혼인이라는 자체가 남녀 몸을 합해서 이제 부부가 되면 이제 남자가 높아지면 여자도 같이 따라서 높아지고 남자가 낮아지면은 여자도 같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남녀 그 평등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남편이 어떤 지위가 올라가면은 그 이제 자위를 받았죠. 그래서 뭐 정경부인, 뭐 그 정부인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남녀 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적서 차별을 굉장히 뒀잖아요. 특히나 합근 지례 때에는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에 술을 마시는데 한 개의 표주박은 반으로 나눠서 술잔으로 이용한다. 혼례에서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도 부부의 조화를 의미한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이 혼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식에 굉장히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 술을 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융합입니다. 일체감. 그리고 이제 술 뜨는 바가지 역시도 원래의 것을 하나 쪼갰기 때문에 이게 부절을 맞춰본다 이런 뜻이라서 요즘 얘기하는 무슨 커플티니 뭐니 이런 것 그런 것과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평생 배필이 될 것을 맹세하는 신랑과 신부. 지금 대례가 막 끝났다. 그러나 아직 혼례식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혼례식은 아직 더 남았다. 혼례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잔치 음식이다. 가장 큰 경사인 만큼 음식 준비도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현대 결혼식에서 남은 전통 혼례 문화는 패백 문화다. 패백은 사실 혼례식을 마친 후 신부가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는 예식이다. 패백은 원래는 혼례식 이후 최소 3일 이후 수십 년 후에 진행되는 것인데 현대에서는 결혼식 후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은 패백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와 정성을 담는 패백 음식. 그런 만큼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 참 지혜로운 게 그 대추 나무를 보면 대추가 열매 하나하나에 씨가 달려있고 대추는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게 절개라든지 그리고 씨가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밤 같은 경우도 밤 안에 또 이렇게 그 솔 안에 밤이 또 되게 꽉 차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자손을 번창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지. 육포와 엿을 올리기도 했는데 육포는 며느리 흉을 감싸달라는 의미를 담았고 엿은 신랑과 신부의 사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의 무거움을 새기는 뜻도 담았다. 특히 닭은 혼례식 상과 패백상에도 올랐는데 혼례의 의미를 담은 동물이었다. 닭을 드리는 의미 또한 새벽을 알리는 저희 첫 동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부지런하게 살라는 의미가 담고 있듯이 그렇게 음식에 대한 깊은 뜻을 이렇게 심어뒀다라는 게 참 그 지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패백 음식은 지역 색깔을 반영하고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음식보다 화려하고 정갈했다. 혼례식이 이루어지는 신부 신랑 앞에 놓인 초래상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유교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식이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초래상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의 보통 절개를 의미해요.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뻗어 있는 그 절개를 의미하고 또 신랑 신부의 새로운 희망에 좀 더 서로를 이제 안정화되고 서로 이렇게 그 신랑과 신부의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큰 뜻은 이제 절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백 음식에는 며느리로서 겪을 일들을 미리 짐작하고 시부모님이 어여삐 여기길 바라는 신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패백 음식은 시집살이가 고되지 않기를 바라는 친정의 걱정도 보태져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병어리 3년, 그 며느리가 병어리 3년, 또 김어거리 3년, 장님 3년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이제 시어머니과 시아버지 그 집안에 뭔가 좀 더 봉사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패백 음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이 많이 가고 고된 일이지만 경사를 함께한다는 보람과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이 더해져 패백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결혼식을 치러본 신부들이 패백 음식 배우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패백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기에 패백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뜻이 생긴다고 한다. 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제일 고난도는 역시 패백이고 이바지고 또 결혼이 보면 인생의 큰 그런 관웅 상대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새댁이라 이번에 제가 직접 결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만들게 되면서 조금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시댁이나 친정에 보낼 때 우리 조상들은 보자기에 쌓아매어서 보냈다. 혼례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들은 보자기와 함이다. 사주를 적은 종이나 청운서를 전달할 때도 함에 담아 보자기로 싸서 보냈다. 그래서 함과 보자기는 혼례에서 중요한 전달자였다. 보자기와 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가 열렸다. 왕실에서 혼례나 무역 혹은 하사품에 쓰인 포장에 관한 전시다. 보자기를 묶는 방법에 따라서 안에 담은 물건이 달랐다. 왕실의 위엄과 권위에도 포장에 담겼다.
왕실에서는 포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했다. 왕실의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담당했던 관청은 상의원이라는 관청입니다. 상의원은 조선왕실의 여러 물품들을 제작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관청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물품을 포장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상의원에서 담당하였습니다. 특히나 왕실 결혼식 때 붉은색 보자기는 혼례를 상징했다. 곤룡포와 같은 색으로 폐물이나 문서를 전달할 때 붉은색 보자기를 사용했다. 붉은색은 조선 왕의 상징이기도 하다. 왕실의 보자기를 싸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민간에서 보자기를 포장하는 방식이 특히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어보나 어책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보자기로 한 번 싸고 영자라고 하는 술이 달린 끈으로 한 번 더 싸는 방식이 민간의 포장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보자기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물건을 포장하는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물건을 저장하는 일, 장식품, 생활용품이 되기도 했다. 보자기의 역할은 다양하기 때문에 조선의 혼례 문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 문화를 보자기의 문화라고도 칭한다. 보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나 보관해야 하는 형태에 따라 보자기 재질부터 달라졌다. 특히 혼례를 할 때는 보자기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여 붉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현대의 결혼식에서도 보자기 색깔과 모양을 중요시한다. 현대에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꽃 모양을 만드는 기술도 탄생했다. 혼례 음식을 포장하는 것은 전통색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 패백 음식은 전통의 색상, 그야말로 오방색 기조로 해서 그거 전통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바지 음식은 전통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그 간색이라고 해서 사이 색깔, 현대의 색상이 많잖아요. 그 염색 그런 게 많이 발달해서 예쁜 색깔들이 많아요. 보자기를 묶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더 많은 물건을 안전하고 예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보자기를 사용함으로써 예절을 갖추었다. 보자기의 재질은 용도에 따라 달랐다. 보온성이 필요한 물건, 화려한 가문의 상징 등 보자기의 재질을 보면 집안과 물건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형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했겠죠. 뭐 일반 민가에서는 뭐 구하기가 쉬운 뭐 면이나 마 같은 거, 지풀 뭐 이런 거, 종이 이런 걸로 포장을 했고, 반가 같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견 같은 거 좋은 상품에 보자기를 사용해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자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담아 묶는 것에는 전통 과학이 숨겨져 있다. 매듭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과거의 획기적인 일이었다. 물건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혁신인 것이다.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동작을 해야 한다. 구부르고, 돌리고, 묶는 3가지 동작은 마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줄과 줄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서 매듭이 만들어진다. 특히나 물건의 크기에 따라 매듭의 형태를 달리한 민족은 우리 선조들이 첫째로 꼽힌다. 다양한 매듭 방법은 마찰과 무게를 계산해서 만들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 과학을 보자기 포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포장의 과학이 전통 혼례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준 건 아닐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포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정성 들여서 하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받겠나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이 포장을 예쁘게 포장하면 내 스스로도 또 행복해지잖아요. 신사임당은 혼례식 후 친정에서 생활했다.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그녀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친정은 강릉이었고 시댁은 서울이었다. 네가 있어 안심이구나. 어느덧 너와 함께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어느덧 새 아이의 어미가 되었구나. 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사위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느냐? 예, 곧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다. 그는 지금 막 본가에 다녀왔다. 그리고 신사임당과 남편 이원수는 놀랍게도 아직 혼례 중이다. 사돈 어른들은 강령하신가? 예, 1년 만에 만난 거라 손자들 소식을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못 보셨지. 저는 아직 혼례 중입니다. 저는 아직 무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처가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당신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아버님 묘에 가서 인사라도 드리려면 당신이 과거에 급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사임당이 우기를 한 것은 혼례식을 올린 지 20년이 지나서였다. 우기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것이다. 조선시대 우기를 하기까지는 3일에서 수십 년이 걸렸다. 그 기간은 점점 짧아져서 3일로 정해지기도 했다. 처가댁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성리학자들이 정한 것이었다. 시댁에 갈 때는 신부는 꽃가마를 타고 갔다. 친정과의 이별이다. 혼례식 하는 첫날 아침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말을 타고 가서 혼례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 집에서 수년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신랑은 말을 타고 또 신부는 가마를 태워서 모시고 시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우기행렬이라고 합니다. 신부의 가마에는 그녀가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각인되어져 있다. 혼례복만큼이나 화려한 신부의 꽃가마는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자손 번성을 담았으며, 그리고 가마가 유난히 좁았는데 좁은 이유는 일생에 힘든 날들이 생기더라도 인내하라는 의미를 담아 좁게 만든 것이다. 이 가마에 담겨져 있는 모양의 의미는 이 그림은 십장생이라고 하는 그 뜻과 의미의 표현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간격에 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처음엔 넓은 뜻이 담겨져 있고요. 많은 것을 포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올라갈수록 이 간격이 좁은데요. 이것은 사람이 일생을 살 때 그 좁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고요. 가마에는 용변을 볼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싣고 간다. 긴 시댁 여정의 작은 편이었다. 가마 끝에는 붉은 수술이 달려 있는데 아귀를 쫓는 의미였다. 가마는 주로 오동나무로 만들어졌다. 우리의 전통 가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했던 나무는 오동나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 변질이 잘 안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동나무의 특징이 있고요. 가마는 사람들이 직접 운반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했다. 그리고 사람이 탔기 때문에
안전해야 했다. 그래서 가마의 재질은 중요했다. 오동나무는 악기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 시댁에 가까워올 때쯤 시댁 쪽 젊은 가마꾼들이 나와 가마를 이어받는다. 현구 고래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 패백 음식을 대접한다. 그리고 3일 후 신랑과 신부는 술과 덕을 빚어 친정에 다녀오는데 이를 근친이라고 한다. 거의 대부분 우기에서 혼례식은 종료된다. 길고 복잡했지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선 당연히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시집살이는 매서웠다. 찬물에 손을 넣는 시림보단 어색한 환경에 낯선 가족들의 마음에 칼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그 혼인을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그 서로 다른 두 집안의 그 만남이자 새로운 어떤 가정의 탄생이라는 그런 사회적 의미로 인식하여서 그 혼인 절차와 법도를 굉장히 격식 있게 중시하여서 치렀던 것입니다. 혼례식 이후에 친정에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은 친정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었다. 바로 반복이다. 중로상봉이라고 하는 반복이는 시댁과 친정의 중간 지점에서 친정 엄마와 딸이 만나는 일을 말한다. 하도 보고 싶어 반복이를 허락받아 이내 몸이 절반 길을 가고 친정엄의 절반을 오시어 중간에 복바위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엄마 울엄마야 날 보내고 어이 살았노. 딸아 연지 딸아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살았구나. 그 못 갔던 두 손이 갈고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짧은 만남은 끝나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딸에서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다. 전통 혼례에는 평등 사상과 여성 존중이 있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혼례의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부부 평등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식이었던 것이다. 혼례가 개인의 사랑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중매부터 우기까지 수십 날의 시간을 함께 한 것인지 모른다. 전통 혼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우리 결혼식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